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3,492만원이다. 전년 대비 15%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밸류맵이라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런 지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상에서 거래된 사례들이 이렇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의 집가,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거 알고 싶다고 하면 탁탁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나오게끔 굉장히 직관적으로 거래 동향이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온 서비스예요. 이 밸류맵이 이런 자료들을 가공해서 지도상에서 보기 좋게 표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좋아하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들을 만드는 어떤 DB,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단독주택 거래 신고 및 신고액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2015년에 총 이제 지금 상반기 2018년 상반기 6월까지의 거래 사례만 놓고 봤을 때 2015년에 11,400, 2016년에 11,900, 2017년에 13,800. 지금 2018년 상반기가 5,763이니까 만약에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거래가 된다고 하면 한 11,400? 그럼 2015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으로 봤을 때 건당 평균 신고액, 그러니까 단독주택 거래한 거 한 건당 거래 신고액을 따져봤더니 2015년 한 6억 4,700, 한 6억 5천 되던 가격이 2016년에는 7억 600, 2017년에는 8억 1200,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3,492만원, 9억 3,492만원, 9억 원이 넘는 가액으로 한 건당 보통 신고가 돼서 대략 단독주택 한 건의 거래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한 9억 3,5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약 44.4% 정도 올라간 수치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5% 정도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매매 가격들이 이렇게 올랐다. 이제 단독주택도 가격들이 이렇게 올랐다. 거래 가격들이, 건당 거래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는 그런 식으로 써졌습니다. 기사의 주제는 그런 식으로 써졌어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환하는 사례도 늘어났고,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손바뀜이 진행돼 거래가액도 급등했다.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단독주택들도 올랐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 거래가액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상승한 거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순으로 거래들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고요. 성북구, 동대문구는 아직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거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85건,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 단독주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강남구도 사실 단독주택들 많긴 한데 워낙 고가니까, 이게 강남구가 넓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넓기도 하고 되게 밀집도 높고 인구도 많고 그런 군데, 아무튼 강남구 같은 경우는 85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적었는데, 그러면 성북구 527건에 비하면 85건이면 많이 적긴 하죠. 근데 가격은, 평균 가격이, 거래 한 건당 가격이 41억 6,147만원, 41억 원, 거의 42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돼서 한 건의 가격도, 가격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요 통계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건당 9억 3,492만원이면 가격이 싸요, 비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평균 가격이 6억 원 넘었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9억 3,492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되게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 왜냐면 9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물론 이제 인기 지역들,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하나에 뭐 몇십억 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보통 대지 30평형대, 20평형대 이렇게 해서 평균 주택 규모가 만들어지지만, 그렇죠?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서 40평형대가 엄청 많은 지역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20평형대, 30평대에서 면적이 딱 정해지는데요. 이 단독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독주택은 하나의 평균적인 거래되는 주택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지 이 통계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해에는 헐고 빌라 짓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단독주택을 사서 집을 부수고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 30평짜리 단독주택 사가지고 빌라 이런 거 사람들이 안 짓거든요. 왜냐하면 채산성이 잘 안 나와요. 보통 빌라를 제대로 지으려면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거를 짓기 위해서 최적의 땅 평수는 한 8, 90평 정도 되거든요. 또 90평 넘어가고 100평, 120평 넘어가면 어차피 쓸모없는 땅들이 로스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면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택을 사서 빌라를 짓는 등의 시행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붐업이 되는 시점들, 분양이 잘 되고 막 그런 시점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땅값을 비싸게 사기도 하지만 시행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하면 사기도 하지만 거래 건의 크기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가 8, 90평이면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만 하더라도 90평이면 9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값만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런 때에는 거래가액이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 빌라 분양이 진짜 안 돼. 갑자기 막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빌라 분양도 안 되고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안 사기 시작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8, 90평짜리 단독주택들이 막 엄청나게 잘 팔리다가 올해부터는 이런 8, 90평짜리 단독주택들이 싹 거래가 안 되고 안 팔리고, 그 다음엔 만약에 분위기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협소주택, 뭐 10평대, 20평대 단독주택 거래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평, 20평은 평당 2천만 원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2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2억에서 4억짜리 협소주택들, 뭐 구릉지연 협소주택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게 붐업이 돼서 그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당 거래 평균 신고액이 9억 원대에서 뭐 2억, 3억 원대, 4억 원대로 확 줄어들겠죠. 만약에 그 거래가 단독이 안 팔리고 소형 협소주택이 팔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통계로 보면 평균 상승률이 아니라 하락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거래 가격이 떨어진 거 맞나요? 떨어진 거 맞다고 볼 수가 없죠. 예. 흐름이 바뀌면 거래 건수, 이거는 사실은 더 비싸게 팔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소주택이 그런 분위기가 간다고 하면, 평당 가격이 더 높게 팔린다고 하면 지분의 대지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통계가 되게 아쉬운 거는, 분명히 지금 이 통계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어느 정도 알겠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집가들이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뭐 상승률이 44%다 15%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자료를 보려고 생각한다면 대지 지분당, 단독주택 대지당, 예를 들어서 거래 신고 총액이 얼마인데 이 거래 신고 총액에 따른 거래된 대지, 토지의 면적이 얼마다라고 하면, 이제 면적 기준으로 이 구분하는 단위를 낮추게 되면, 뭐 2015년에는 면적 기준당 평당 뭐 1,500만 원 평균으로 거래가 됐는데 2018년에는 평균 2,000만 원으로 거래가 됐다. 또는 뭐 2,200만 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택의 형태 이런 거 상관없이 통계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의미 있는 통계가 되지 않겠나. 집가 상승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통계가 되지 않겠나. 이 건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되는 물건의 크기들,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흐름에 따라서 어느 때는 큰 평수의 단독주택이 인기가 있고 어느 때는 뭐 소형의 인기가 있고, 이런 어떤 시장 흐름 또는 이제 규제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시장의 수요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기준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전달되고 있다.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 주변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이들 지역에 이렇게 집값이 불안해지고 쫓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들 지역에도 정부가 엊그저께 얘기했었던 추가적인 규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 또는 뭐 그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촌, 광명, 부천 등 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고 인근 단지 매매가 및 분양권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쓰지 않나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역들이 오르는가? 일단 서울이나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덜 올랐던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들, 잘 몰랐던 이런 지역들도 가격들의 격차를 맞춰가면서 쫓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순환매 장세에서 갭매우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갖다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규제들이 규제 지역들,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들 몰려있는 서울 안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이들 지역은 조금 만만하다 생각해서 투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실제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평촌 뭐 어바인 퍼스트나 이런 거 분양할 때 부동산 뉴스 읽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잘 모르던 사람들도 전화해서 여기 청약할 건데요. 왜 거기 뭘 알고 청약해요? 그랬더니 저는 일단 이게 당첨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서울은 전매가 안 되니까 청약통장 넣거나 또는 당첨되더라도 매매할 수가 없거나 타이트하니까 못 들어가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가 분양권 전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장 프리미엄이 기대된다고 하면 뭐 넣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뭐 되면 프리미엄 받고 팔고 나가면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수요들도 시장에 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있다는 거죠. 자, 최근 고분양가를 경신한 지역들은 HUG가 분양 보증할 때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별도 따로 관리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가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터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들 지역에 이런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이제 과열되는 모습이 인근 지역, 인근의 기존 아파트들, 기축 아파트들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이렇게 지역들 딱딱 언급해가면서 얘기하고 집값이 얼마 올랐네, 뭐 어디 쫓아가면서 오르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조만간 또 이들 지역에 여차하면 또 규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지정되면서 규제가 커지지 않을까, 규제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투기과열지구들 계속 확대되면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투기지역 지적도 계속 확대되면서 퍼져나갔고 조정대상 지역 정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없었죠. 자, 비규제 지역도 아무튼 달아오른다라는 기사가 또 타이틀로 꼽혀서 나왔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는 한남뉴타운 3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남뉴타운 끝에 가면 저도 옛날에 막 다니던 곳인데 이 한남뉴타운 부분 남산에서 내려오는 이 능선처럼 그 능선이 이제 이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되게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지고 이게 무슨 도깨비 시장이든가 도깨비 시장 맞네요. 도깨비 시장 그 앞에 보면 이 교회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한강교회라고 하는 되게 옛날 스타일의 좀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당연히 철거하고 이제 재개발을 철거를 하고 교회 보통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 오래되면 교회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낡거나 하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사업하면 대토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있는 자리에 뭐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땅들을 재설계하면서 토지용 계획을 다시 잡으면서 교회가 이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하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대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보상가 얼마 책정해서 보상해주고, 뭐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럼 돈 자기네들이 좀 마련해가지고 새로 짓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들도 정비 사업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 이 한남 뉴타운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분쟁의 대상이 됐대요. 왜 분쟁의 대상이 됐나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이거 지금 교회를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 해라, 지금 냅둬라, 리모델링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방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작 그러나 이제 교회 교인들은 기존 교회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시 짓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지금 이 관련해서 용산구청이나 해당 용산구청이나 조합이나 교인들 같은 경우도 헐고 새로 짓는 방향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싶은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놔둬라, 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요구를 한번 보면 이래요.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지침안을 통해서 유무형의 역사, 자산의 보존 구상을 선보였고, 해당 지침에 한광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센터, 지역 역사 문화 전시관 및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방안이 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냅두고 부수지 말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시 재생을 위한 또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나 봐요. 과거 기사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 한광교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대토를 통해서 다른 위치로 바꾸고 이제 그쪽에서 짓게끔 이렇게 토지용 계획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교회를 철거하고 없앨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쓸 거냐, 그런 건데,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철거해서 없애버려야지, 이 교회로 쓰던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도 좀 안 될 것 같다. 교인들이나 뭐 담임 목사님 인터뷰를 보면 예배드리던 건물을 서울시가 뭐 문화공연장으로 바꾸는 게 신앙적인 치욕을 안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역사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 뭐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진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 서울시가 이런 어떤 요구들을 정비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참 안팎으로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에서도 굴뚝 남긴다, 뭐 어쩐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한 동을 남겨서 뭐 박물관으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다른 형태의 건축물에 이렇게 남아서 계속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방도 공급 부족 지역은 분양 시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대전은 신규 분양에 10만 명 이상 청약하는 단지들이 잇따랐다라고 해요. 대전의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가 이번에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361.65대 1이었고, 뭐 올해 대구에서 분양했었던 이편세상, 남산 이런 데도 346.51%. 대구에 얼마 전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도 경쟁률 284.19%.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경북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겁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세종시도 그렇고요. 이유가 뭘까? 지방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다고 하더니 왜 이들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난리냐라고 봤더니 뭐 원인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 좀 자신이 없어서 일단 요런 뉘앙스의 꼭지의 기사구나, 정말 그렇구나, 좀 참고해서 일단 저는 기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6년 만에 10배 남기고 팔린 효린의 민박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아주 그냥 제목부터 착착 달라붙죠.
예, 효린의 민박집 딱 6년 만에 10배 남기고 팔았다고 했으니까 진짜 대박이다. 이효리는 방송으로 아주 그냥 방송에 나와서 돈도 벌고 집도 비싸게 팔고 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 나온 것 같아요. 이 효린의 민박집 요 팔렸다라고 한 그 효린의 민박 방송에 나왔던 그 이효리의 제주도 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여러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얼마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자, 왜 팔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이 뉴스를 읽은 건 아니고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나 이런 내용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요. 기사 보니까 이제 부동산 태인이라고 하는 경매정보업체에서 이 자료를 좀 캤나봐요. 그래서 봤는데 매매 대금은 14억 3천만 원으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평당 단독주택 평당 한 150만 원 선에서 매매가 됐기 때문에 이 일대 단독주택 용지가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거래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딱 시세 정도에 거래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매수한 데가 어디냐면 JTBC, 이 방송 찍었던 JTBC에서 샀대요. 그러니까 그냥 시세껏 적당히 서로 맞춰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부동산 태인 관계자는 22부가 2012년 5월에 이 땅을 평당 8만 5천 원에 매입했고 건축비를 감안해도 6년 만에 10배쯤 시세가 뛰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원에 산 집이 150만 원? 엄청난 거죠? 이거 맞나요? 8만 5천 원짜리 주고 샀는데 150만 원에 팔았으면 예, 대박인데. 예. 사실 이 기사는 이제 경매업체에서 나온 보도자료 또는 이제 그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낸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쪽에 있는 거래 사례들 가지고서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효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8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150만 원씩이나 되는 비싸게 팔았을까? 근데 왜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올랐을까? 시세껏 팔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일단 매수할 때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임야라든가 또는 뭐 전이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 말 그대로 대지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도록 뭐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형질 변경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집을 졌잖아요. 집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집 지은 게 아니라 꽤 규모가 있게끔 집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는 비용도 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남기는 남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막 10배씩 올랐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액면으로는 올랐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그 비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실질적으로 이 대략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188제곱미터니까 대략 땅이 964평에 건물이 한 70평 정도 되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정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 꾸몄잖아요. 조경하고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요. 대지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한 150만원 꼴이니까 그렇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싼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20몇 억씩 하고 하는데 대지 1000평짜리 제주에 그리고 새로 지은 집 요게 뭐 1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저는 사실 되게 비쌀 줄 알았거든요. 방송 보면서. 근데 뭐 방송 보면 엄청나게 막 되게 넓고 정말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14억 3천만 원 매매가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안 비싸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0배나 올랐대? 정말 그런 거야? 그랬더니 뭐 다른 이런저런 내용들 찾아보니까 용지 전용한 비용 따져보고 집 짓는 비용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뭐 크게 남은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양도소득세 만약에 남은 거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큰 실익이 있기에는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6년 만에 10배 남기고 팔았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평가들이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뉴스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사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지금 진짜 시장이 핫한 핫시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 건지 등등,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지금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는 부동산 TV 라이브 방송할 때, 혹은 아니면 뭐 뉴스 읽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좀 전화해서 실제 동네 분위기 어떤지, 특히 저는 강남 지역의 동향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저도 강남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거래는 어떤지, 카더라인지 실제 높게 거래가 되고 매수들이 지금 물건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등등, 조금 시장 상황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TV 구독하기 항상 눌러주시고요. 요새는 이게 알림도 눌러야지 방송 올라오면 알림이 나오나요? 알림도 좀 해봐 주시고요. 또 영상 도움됐다라고 하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그거 보고 또 저도 힘내서 방송 또 재밌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